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근데 좀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1분씩 기다렸다 하는데, 제가 이거는 오늘 공지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일찍 와주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도 일찍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6주째죠? 그쵸? 근데 저번 주가 우리 이제 추석 이어서 안 했고, 이제 오늘 6주째로 넘어왔는데, 추석들은 잘 보내셨나요? 그쵸?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까 한 주를 건너뛰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잠시만요. 네.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이제 SVM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이번 강의 첫 시간부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법들은 사실 딥러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뭐 제가 연구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딥러닝을 안 쓰면 뭐 논문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게 뭐 산업계나 회사에서도 사실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다 아마 쓰고 있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 딥러닝이라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4주 후부터 배우게 될 뉴럴 넷에 기반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딥러닝이라는 게 2012년도에 처음 세상을 바꾸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죠. 네, 세상을 바꾸기 전에 SVM이라는, 오늘 배울 SVM이라는 방법은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방법이라고 하는 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잘 동작하는 머신러닝은 다 오늘 배울 SVM이라는 기법에 기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방법들이 SVM에 기반을 하고 개발을 했고, 아직까지도 뉴럴넷, 딥뉴럴넷 또는 딥러닝을 쓰지 않는 뭐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는 아직도 SVM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보장이 됐다는 알고리즘이고, 딥뉴럴넷에서의 정말 문제의 바틀렉인 컴퓨테이션 타임을 SVM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잘 나오면서 속도까지 빠르니까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나의 뭐랄까요, 캔디데이를 생각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부분의 방법들은 다 딥러닝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제 SVM을 배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느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딥 뉴럴넷을 쓰고 딥러닝만 쓸 거면 정말로 SVM 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SVM 몰라도 내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머신을 만들어서 학습도 할 수 있을 거고, 정말 결과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SVM을 배워야 되고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머신러닝들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답이 딥러닝이라는 거, 뉴럴넷이라는 게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닌 거죠. 제가 저희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면 얘기를 나누겠지만, 2012년도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수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그러한 방법들이 나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SVM을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예전 기술로 취급받는 SVM이라는 걸 이제 배우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SVM이라는 방법이 왜 잘 됐고 이게 어떠한 형태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SVM 바로 못 쓰니까 이걸 어떻게 어떤 듀얼 옵티마이제이션 바꿔서 어떻게 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이러한 잘 정립된 머신러닝 기술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거를 저희가 배우고 공부를 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본인이 하는 거에 쓰기 위해서 많이 많이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일례로 제가
정보대학 지금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이 대학원 수업인데 정원이 120명 가까이 돼요. 거의 정보대학에서 지금 이번 학기 열린 정보대학 그 수업이 가장 많은 수업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과 학생들은 사실 대학원생이 120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로 많은 다양한 과에서 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수업에는 사실 SVM도 안 다뤄요. 다 인공지능 얘기, 딥뉴럴 얘기, 딥러닝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쓰려고 보면 정말로 그냥 간단하게 코딩만 해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그냥 데이터 가지고 돌려보는 거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단순 구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딥러닝을 다루겠지만 엄청 깊게는 못 들어가겠죠. 우리는 조금 더 릴렉스해서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만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 딥러닝 나오기 전까지의 수많은 이 SVM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이 가면 정말 사당 누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딥러닝 파트로 들어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측면에서 오늘 강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은 러닝 세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냈죠. 그래서 우리는 테스팅 페이지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 우리의 모델은 테스팅 페이지에서 너무 리미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리치할 수도 있다. 즉 리미트 되어 있는 경우는 언더피팅 되는 문제가 있었고 너무 우리 방법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오버피팅 되는 문제가 있었다. 즉 머신러닝이라는 문의 골은 이 두 개의 문제가 둘 다 언디자이러블한, 그러니까 둘 다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어떻게 트레이드오프를 잘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더피팅, 오버피팅 얘기를 했고 에러가 작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테스팅 때도 리즈너블하게 잘 나와야 된다는 거가 중요했다는 거고 그 리즈너블하다는 게 뭐냐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슬라이드죠. 그래서 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피처를 줄이는 방법,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데이터를 많이 늘리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레귤라이제이션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델을 심플러하게 만들수록 오버피팅이 날 확률이 높다. 오버피팅을 줄일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타겟 태스크에도 어느 타겟 태스크의 성능도 잘 나와야 된다. 즉 이거를 어떤 페널티 파라미터 람다를 가지고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자라는 게 우리의 메인 전략이었죠.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텀이 뭐 L2도 L2 레귤라이제이션도 있고 뭐 L1도 있는데 저희가 L2까지만 다뤘었죠. 이 강의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머신러닝의 단어로 표현하면 제너럴라이즈 파워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트레이닝 셋에서 자락된 우리의 모델이 테스팅 셋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나타냈느냐라는 걸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라고 하고 또는 그때 생기는 에러를 제너럴라이즈 에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까가 이제 머신러닝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했고 정말 우리가 이제 튜닝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고 모델 셀렉션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테스팅 셋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는 테스팅 셋은 우리가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에서 밸리데이션 셋이랑 만들어서 테스팅 셋에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즉 이 정답은 주지 않고 그 학습된 파라미터를 이밸류하는 데만 밸리데이션 셋을 쓰도록 정의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올라간 우리의 머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들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우리의 트레이닝 샘플을 어떤 K개의 서브셋으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셋을 하나는
밸리데이션, 나머지는 다 트레이닝 셋이라고 가정을 해서 K번을 반복한 후 가장 옵티멀한 성능을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의 모델 셀렉션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문제랑 연관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동그란 점들을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서브셋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한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때의 성능이 이렇게 바이어스가 작고 베리언스가 작을수록 좋다.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골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저 언더피팅 프로블럼, 오버피팅 프로블럼, 즉 바이어스 프로블럼과 베리언스 프로블럼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배우고 머신러닝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뭐랄까요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을 본 건 트레이닝 사이즈를 셋의 사이즈를 엄청 키우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컴플렉스한 모델 뭐 여기서는 지금 100개의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죠. 여기서는 100차 디멘전의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저보다 훨씬 더 딥하고 훨씬 더 무거운 훨씬 더 복잡한 이제 알고리즘들로 알고리즘 어려운 매핑 펑션으로 정의를 할 텐데 이때 신기하게도 트레이닝 셋 사이즈를 무한히 올리면 정말 크게 올리면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 이제 그게 우리가 딥러닝의 시발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올릴수록 성능을 올릴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 성공을 한 거고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를 둘 다 낮추는 게 매우 좋지만 둘 사이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 셋이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했던 머신러닝이라는 건 피처를 가지고 어떤 클래스파이어를 그러니까 피처를 익스트랙션에서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딥 뉴럴넷에서는 이 영상 자체를 이 인풋 자체를 그냥 하나 X라고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블랙박스를 놓아서 이러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Y를 찾아내느냐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하우스 프라이스 프레딕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집이 있을 때 집에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내서 즉 뭐 집에 연식을 뽑아내든 집에 뭐 방에 몇 개냐 이런 것들을 피처를 뽑아서 간단한 클래스파이어를 돌렸던 거에 불과했다면은 쉘로우라고 하죠. 쉘로우한 클래스파이어를 했다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딥러닝은 인풋 자체를 어떤 로우 데이터를 놓고 로우 데이터에서 어떤 딥 뉴럴 넷을 넣음으로써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한 번에 수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바로 딥러닝으로 저도 넘어가고 싶어요. 이 얘기들을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그럼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가 있었나 SVM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3강에서 배웠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었죠.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인풋 데이터가 있었고
어떤 우리가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었죠? 파라미터가 있었고 우리는 어쨌든 스레스홀딩 펑션을 써서 이거를 이 x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별하고 싶었겠는데 이거를 0부터 1로 나눠서 0부터 1로 노멀라이즈를 해서 0점으로 스레스홀딩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을 사용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이상하긴 한데 이게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이었고 시그모이드라는 펑션이었죠. 여기서 지금 g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이 x에 w라는 파라미터를 곱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곱한 fwx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매핑 펑션 아웃풋은 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 룰은 다음과 같았던 거죠. 더블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저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이 0.5보다 컸으니까 이 경우는 클래스가 파지티브인 경우다 또는 첫 번째 클래스인 경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FWX가 0.5보다 항상 작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Y는 0인 경우다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네거티브 클래스를 찾아냈다 또는 두 번째 클래스를 찾아냈다 라고 우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쵸? 잠시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y가 0일 때 이 더블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훨씬 크길 바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fwx가 1에 가까워지길 바라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y가 0인 경우는 이 더블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정말 훨씬 작길 바라는 거고 점점 더 이쪽에 있길 바라는 거고 그때는 더블 트랜스포즈 x가 정말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프로퍼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던 이유였던 거죠. 그 그림이 기억나시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왜 그렇게 되는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를 써서 우리가 학습한 W라는 게 이러한 성질을 갖도록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를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xn이라는 게 인풋이었고 w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였던 거고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였던 거고 yn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였던 거죠. 그렇죠?yn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인 경우엔 yn이 0 또는 1로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이러한 시그모이드 펑션을 조금 다시 우리가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지울게요. 표현은 달라졌지만 x가 여기 있고 w가 여기 있고 y가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가 1인 경우와 y가 0인 경우에 저 함수는 두 가지의 쉐입을 따라서 미니마이즈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y가 1인 경우는 우리가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크길 바라니까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미니마이즈를 하길 바랬던 거고 이거를 써보면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X축이 W 트랜스포즈 X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던 거죠. 그렇죠? W 트랜스포즈 X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미니마이즈 하게 바랬던 거고, 이 함수를 가지고 W를 학습하다 보면 W 트랜스포즈 X가 점점 더 0에 가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Y가 0인 경우에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정말 작아지도록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설계를 해서 좀 이상한데 0이 닿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스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저희가 했던 얘기들인 거죠.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희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계속. 로지스 리그레션이 이렇게 설계를 해야 우리가 W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W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모델을 모델 또는 머신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였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넘어가기 전에 자, 저게 무슨 얘기였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샘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각각의 x였죠? xn이란 어떤 인풋일 거예요. 뭐 이게 스칼라든 벡터든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인풋을 가지고 있었고, 저 빨간색 동그라미가yn이 뭐 1인 경우, 파란색 x가 yn이 0인 경우라고 해봅시다. 네, yn이 0인 경우로 해봅시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룰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W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크고 W 트랜스포즈 0보다 작다라는 거였으니까 이 룰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W는 0보다 컸으면 좋겠고 네거티브인 경우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때 W 트랜스포즈 X는 0인 경우가 우리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디시전인가요? 갑자기 스펠링이 헷갈리네.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표현을 했죠. 바운더리예요. 디시전 바운더리 표현을 했어요. 이 W라는 파라미터가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잘 학습을 하면 다양한 파서블한 솔루션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도 찾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도 찾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찾아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뭐 어떻게 찾아지죠? 뭐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다양한 파서블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우리가 어떠한 로지스 리그레션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해서 찾은 저 디시전 바운더리는 저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떠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가장 베스트였나?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제일 좋은 걸까요, 여기서? 자,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4개의 디시전 바운더리 모두가 트레인 샘플을 잘 나누고 있긴 해요. 뭐 테스트 샘플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로지스 리그레션을 학습을 잘 시키다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저 디시전 바운더리 중에 하나를 찾아낼 거예요. 근데 저 4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3번. 그렇죠? 왜 3번이죠? 두 샘플로부터 가장 어떤 두 샘플이죠? 여기서는 두 집합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서 집합으로부터 바운더리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비슷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게 뭐 집합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집합이겠죠? 이 집합에서의 저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로스가 가장 적을 것 같다. 사실 로스가 가장 적을 거는 우리가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로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인 경우도 저 로스를 다 계산해 보면 뭐 로스라는 게 지금 보면은 이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는 저 W 트랜스포즈 X 값에 따라서 그냥 요 값들의 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 4번이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가 가장 작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3번이 정답이긴 한데 그 유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 샘플들로부터 가장 거리가 멀어서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집합과 저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지게 표현하는 거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각 샘플과 바운더리까지의 수직거리의 합을 수직거리 그쵸? 수직거리의 합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한데 자, 이 각각의 디시전 바운더리들은 사실 W에 따라서 정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학습한 W1, W2, W3, W4에 따라 학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W라는 게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과론적으로 저 W라는 거는 각 디시전 바운더리에 뭐라고 하죠 이걸? 법선 벡터라고 그러나요? 그 법선 벡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W2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W3는 이건 거고 W표는 이건 거죠. 비슷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우리가 W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저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X라는 샘플을 저 W로 W1으로 정의된 저 뭐라고 하죠? 저 디시전 바운더리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말을 할 건데 어쨌든 저 샘플들을 다 프로젝션 시켜봐서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거 거리가 잠시만요.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저 두 개의 어떤 이 셋을 가장 잘 분별하는 걸 찾고 싶었기 때문에 저걸 다 이 색깔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데 이 법선으로 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다 프로젝션 시켜봤을 때 가장 거리가 멀어진 디시전 바운더리가 우리가 원했던 디시전 바운더리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라는 게
저 모든 애들을 다 3번으로 프로젝션 시켜봤을 때 거리가 멀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로제스 리그레션도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블 트랜스포즈 X를 가지고 저 로스가 정의가 되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 샘플만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시전 바운드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샘플을 찾고 그 두 개의 샘플을 멀게 만드는 W를 찾았을 때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잘 분별을 해내는 클래스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3번이라는 거에서 3번의 디시전 바운드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샘플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들. 즉 디시전 바운더리로 나눠지는 이게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그림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들의 거리를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클래스파이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W1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두 개를 그리면 뭐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자, 저 초록색의 넓이를 가지고 더 좋은 클래스파이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W3가 W0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이러한 리전,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부터 양옆으로 떨어진 리전, 가장 가까웠던 샘플들까지 떨어진 리전을 우리는 이제 마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마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클래스파이어는 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마진을 맥시마이즈를 하기를 바랄 거고 그럼 이제 라지 마진 클래스파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라지 마진 클래스파이어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라는 게 SVM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렇게 마진을 가장 키울 수 있는 클래스파이어, 즉 디시전 바운드를 어떻게 찾을까? 라는 질문의 해답이 이제 SVM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으로 했더니 사실 저렇게 마진을 키울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저렇게 가까운 샘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샘플들만을 고려해서 저 마진을 찾아서 마진을 키우고 싶은데 요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를 쓰면은 사실 얘가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무한히 가도 0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요걸 Y라고, 요거를 F라고 할까요? 요 F는 아무리 해봤자 0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값이 있긴 하지만 모든 샘플들이 저 학습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가장 가까웠던 샘플들만을 가지고 저 로스를 정의해서 디시전 바운드를 학습을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뭐 이런 애들까지 다 학습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샘플이 여기 있었다. 사실 이런 애들은 고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애들도 아주 작은 값이지만 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이제 SVM 스타팅 포인트였고 결론은 뭐냐면 또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의 코스트 펑션이었던 로지스 리그레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로지스 리그레션을 힌트 로스 펑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재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런 힌지 로스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힌지 로스라는 거는 자, W 트랜스포즈 X와 어떠한 로스 펑션
와의 관계 그래프를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였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때의 식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고민서의 식은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보면은 이러한 Z라고 표현할까요? Z라는 플러스라는 거는 맥스 0, Z였던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는 힌지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해서 이제 SVM이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힌지 로스가 왜 우리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는 거랑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 SVM을 다 이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래서 SVM이라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계속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건데 뭐 라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저번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y는 0, 1로 표현해도 되고 0, 2로 표현해도 되고 1, 2로 표현해도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해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쟤는 클래스를 나타내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SV에서는 수식의 노테이션을 좀 더 간단하게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데이터는. 그럼 그때 SVM 수식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힌지 로스로 바꿨다고 했기 때문에 로지스틱 로스로 정의되는 이 텀이, 이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게 지금 이 힌게로스죠? 힌게로스 뭐 이러는데 로스고, 여기다가 W라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L2 레귤라이제이션을 붙여줌으로써 L2 레귤라이제이션을 가지는 W인데 W가 저러한 힌게로스를 따라서 미니마이즈가 되라 라고 정의를 내릴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SVM의 옵티마이제이션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이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텀이 이제 힌게로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텀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맥스 0,Z로 표현되는 거죠. 뭐 Z가 0보다 크면 뭐 예를 들어 Z가 3이다 라고 하면 요 노테이션은 3이 되는 거고, 뭐 Z가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이 노테이션 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네, 이 로스가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텀이 우리가 이제 SVM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그럼 왜 저렇게 흰개 로스로 했을 때 아까 마진을 그렇게 맥시마이즈 하는 효과가 있는지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옵티마이저를 풀까라는 두 개의 해답만 찾으면은 저희는 이제 SVM을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SA 로스와 힌지 로스, 그러면 로지스틱 로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yn을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의 프레딕션은 fn은 w 트랜스포즈 xn이었죠? 그렇죠? 리니어 프레딕션이었으니까 그때 세 개의 코스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MSA 로스를 쓴다고 쳤으면은 뭐 1 마이너스 뭐 yn의 fn을 그냥 제곱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 경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리그레션 문제를 아니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리그레션으로 푸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냥 저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말했듯이
클래스케 문제를 리그레션 로스로 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학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로제스 리그레션 로스가 나왔던 거죠. 그럼 로제스 리그레션 로스를 고민을 해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W 트랜스포즈 Xn을 X축이라고 했을 때 로제스 리그레션 로스는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네, YN이 1일 경우죠.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요. 저 검은색 그래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힌지 로스를 같은 그래프에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저 빨간색처럼 표현이 될 건데 표현이 되겠죠? 사실 보면 저 검은색, 즉 로지스 리레이션에서 썼던 로스와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W 트랜스포즈 X가 증가함에 따라서 로스를 낮춰라. 즉 그렇게 되도록 W를 찾아라 라고 학습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에 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힌지 로스를 썼을 때는 W 트랜스포즈 X 값이 이제 여기가 1로 정의가 되는데 1보다 큰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학습에 사용되지가 않아요. 자, W 트랜스포즈 X라는 값이 1보다 커버리는 경우는 로스 값이 빵이기 때문에 더 이상 W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W 트랜스포즈 XN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이 부분에서만 로스가 정의가 되고 얘네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인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흰개 로스는. 반대로 로제스 리레이션 같은 경우는 W 트랜스포즈 XN이 어떤 값을 갖든 1보다 크든 아니든 항상 로스 값이 존재를 해요. 로스 값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리 있는 샘플들, 즉 아무 의미가 없었던 샘플들조차도 학습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면 우리는 저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주변에 있는 애들만은 사실 고려하는 게 훨씬 정확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실제 로제스 리그레션에서는 이 수많은 샘플들이 조금씩은 다 컨트리뷰션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샘플이 많아서 컨트리뷰션 많이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뭐 이런 샘플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여기 샘플이 있다고 쳐봅시다. 파란색도 뭐 여기 샘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말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디시전 바운더리를 움직이는데 디시전 바운더리가 움직이도록 영향을 줄 거고 그게 사실 무조건 좋은 방향이면 좋겠지만 저런 샘플들은 아웃라이어 확률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저런 샘플들이 사실 디시전 바운더리를 제대로 못 찾는데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마진 안에서 저 디시전 바운더리가 마진을 표현했죠? 디시전 바운더리 기준으로 어떤 마진을 두고 그 마진 안에서 들어가는 샘플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찾자라는 게 이 SVM 핵심이었고 결론은 뭐냐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W라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 어떤 이 W라는 어떤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가 저 디시전 바운더리의 어떤 법선 벡터로 정의가 됐었는데 이 힌지 로스를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힌지 로스 텀을 생각을 해보니까 즉 F가 1인 경우 자, 이 얘기는 저 뒤에서 갈게요. 잘 헷갈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즉
어떠한 지금 보면은 이 각각의 샘플이 x잖아요. x와 w를 가지고 정의를 내린, 즉 w라는 벡터와 아까 x를 가지고 결정된 w 트랜스포즈 x가 1보다 큰 경우는 제가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w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을 때 w 트랜스포즈 x는 이렇게 법선을 그린 이 길이가 되거든요. 자, 이 길이는 w 트랜스포즈 xn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 길이가 지금 여기서 말한 w 트랜스포즈 x가 되고 이때 1보다 큰 애들은 고려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경우, 이 부분이 1인 경우, 즉 f가 1인 경우를 기점으로 f가 1보다 큰 샘플들, f가 1보다 크게 나오는 샘플들은 학습에 들어가지 않고 f가 1보다 작은 샘플들만 학습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SVM에서 신계 로스를 가지고 코스트 펑션을 만들면 이렇게 마진을 맥시마이즈하도록 설계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로스 그래프에서 x축이 y w 트랜스포즈 x. 그쵸. 그렇죠. 여기가 y인데 지금 여기가 y인데 y는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제가 그냥 생략을 했던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자, 이제 오늘 아마 SVM을 하다 보면은 뒤에 가면 정말 수식도 어려워지고 한데,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 머신러닝은 외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가 처음에 나중에 로리스팅 리레이션을 쓰고 싶으면 그냥 찾아가서 거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이나 인터넷에 너무나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앞에 계속 서론적인 얘기들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다음부터는 이거를 사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저 SVM을 임플멘테이션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SVM은 요즘에 한 줄이면 돼요. 매틀랩 같은 걸로 한 줄이면 끝나거든요. 내가 한 줄에다가 펑션 하나에다가 데이터 넣고 거기다 파라미터 넣어주면 끝나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모르고 쓸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을 들여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 클래스파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SVM이라는 거는 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때 흰개 로스를 써서 마진이라는 곳에서만 로스들이 정의가 되도록 우리는 해보고 싶었고, 이 SVM이라는 거는 저렇게 흰개 로스를 가지고 데이터 터미널이죠. 흰개 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이 될 거다. 즉 이러한 샘플들에서, 동일한 샘플들에서 이러한 마진을 가진 디시전 바운더리와 이러한 마진을 가진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 로제스 리레이션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을지 사실 예측하기 힘들지만, SVM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가까운 샘플들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디시전 바운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SVM을 라지 마진 클래스파이어로 하는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게 왜 도대체 라지 마진 클래스파이어가 되느냐? 지금 뭐 제가 자꾸 W에다가 X를 X를 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한 게 지금 뭐 이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해 볼 거예요.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를 생각을 할 건데, 저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저 V를 이렇게 이 색깔로 할까요?
V라는 벡터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닷 프로덕트는 사실 엘러먼트끼리 곱해서 서메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U1이랑 V1 곱한 거 더하기 U2 곱하기 V2죠. 그렇죠? 이건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 뭐 U의 랭스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U의 각 샘플들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거를 어떤 벡터 U의 랭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한번 얘를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U 트랜스포즈 V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표현을 해보면 U라는 벡터의 크기와 W라는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각도로 정의가 돼요. 저 닷 프로덕트는 이렇게 정의에 따르면 U의 길이와 V의 길이와 그 둘 사이의 거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요 텀을 이제 P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P라고 표현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요 U랑 V의 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 U의 길이에다가 저거 V의 길이를 코사인 값, 즉 이 두 개의 어떤 세타 값 이 U와 V 사이의 코사인을 가지고 저 V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의 기법에 따르면 요게 V 코사인 6,V가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P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U라는 것과 벡터와 V라는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는 U라는 벡터와 이 V라는 벡터를 U로 프로젝션 시킨 요 벡터, 요 벡터 아니야, 요 랭스로 우리가 정의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U가 여기 있고 뭐 V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요 각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각도가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V를 U로 프로젝션 시킨 거, 요 길이는 이렇게 P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P라는 거는 이 V라는 벡터를 U로 프로젝션 시킨 거에 사인드 랭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무슨 얘기냐면은 벡터 U와 벡터 V가 있을 때 이거는 이거의 닷 프로덕트는 어떠한 벡터 V를 벡터 U로 프로젝션 시킨 값에다가 이 두 벡터 사이의 각도에 따라 값이 플러스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SVM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거를 정말 제너럴한 케이스에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찾고자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정의가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점을 기점으로 정의가 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는 W 파라미터는 사실 이
디시전 바운더리 법선 벡터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게 사실 제가 2차원만 그려서 이런데 뭐 이게 3차원을 그렸었던 경우에는 저 디시전 바운더리 할 때 플레인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뭐 이렇게 플레인이 될 거고, 이 3차원 공간을 두 개로 나누는 평면이 될 거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W일 거예요. 어찌됐든 가장 간단하게는 요 2디멘전 케이스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2디멘전, 그쵸? 2D 벡터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X라는 샘플이 있고, 이 XN이라는 샘플은 이걸 X1, X2라고 했을 때 XN1, XN2라는 두 개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 각각에 해당하는 YN이라는 레이블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Y에는 저 동그라미인 경우에 1, X인 경우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반대로 X인 경우에 마이너스 1, 동그라미인 경우에 플러스 1, 두 가지 바뀌어 상관없죠? 1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의한 SVM의 데이터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됐었죠? 그렇죠? 어떤 W를 가장 최소화하는 어떤 레귤라이징 텀과 W랑, 그러니까 XN을 W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를 어떤 우리가 흰게 이 꺽쇠 W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었죠. 근데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 텀. 자, 이 텀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가정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W는 원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바이어스가 없는 텀이고 W1, W2로만 정의가 되는 거겠죠? W1, W2. 그쵸? W1, W2로만 정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찾아진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모양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모양. 첫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였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 그리고 두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저 왼쪽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W는 이런 식으로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됐고, 이 두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W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했을 때, 자, W 트랜스포즈 X라는 게 뭐였냐? W 트랜스포즈 X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각각의 잠시만요. 넘어갔네. 네. 이 각각이 X라는 거 했는데, 사실 이 X라는 것도 벡터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X라는 게 벡터인데 사실은, 그렇죠? 이런 벡터죠. XN이라는 거는. 왜냐면 이 두 값이 저 플레인 사이의 어떠한 점이니까. 그럼 W랑 X가 있을 때 이 W 트랜스포즈 X가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요거라고 표현해줘요. 자, 색깔을 딴 걸로 해봅시다. 요거. 그렇죠. X를 W 쪽으로 프레션 시킨 요 길이. 근데 쟤네들이 저 W랑 같은 방향,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있을 때는 플러스고 뭐 이쪽을 보고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겠죠. 아까 코사인 시뮬러리티 때문에, 코사인 값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이 각 샘플을 W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이 각 샘플을 이 W 프로젝트로 W 벡터로 프로젝션 시킨 이 길이들의 거고, 이 길이들로 정의가 될 거고, 이거를 이 음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 길이들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 YN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얘네들 그냥 똑같이 플러스 값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YN은
이 동그라미인 경우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동그라미인 경우에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냥 얘는 마이너스 P가 음수긴 하지만 사실 걔도 양수가 될 거고 결론은 뭐냐면 저 디시전 바운더리의 법선 벡터 W로 모든 샘플들을 프로젝션 시킨 값 각각의 샘플들 프로젝션 시킨 값이 W 트랜스포즈 XN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N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W 트랜스포즈 XN을 여기 프로젝션 시킨 값 요 길이가 1보다 큰 경우 어떤 이 기준으로 1보다 큰 경우가 여기라고 정의를 해보면 W 트랜스포즈 X가 1인 경우를 여기서 쳐보면 W 트랜스포즈 X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샘플들에는 사실 로스가 빵인 거였잖아. 아까 흰개 로스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샘플들로만 결정이 될 텐데 이 안에 들어가는 샘플만 결정이 될 텐데 이때의 여기 프로젝션 되는 요 길이들 이 길이들의 합이 크면 클수록 요 텀이 작아질 거고 그 텀이 작아지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학습이 잘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두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인 케이스에 생각을 해보면 x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x를 다 저 더블 쪽으로 프로젝션 시킨 요 길이라고 했죠, 지금? 요 길이라고 했는데 요 길이들이죠. 이 길이들에서 어떠한 이 여기서 지금 보면 W 트랜스포즈 X가 1인 경우를 기점으로 이 안에 들어간 애들의 길이들을 모두 서면을 했을 때 그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 P 값이 클수록 1-니까 값이 작아지는 거고 그런 경우에 저 로스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와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이 두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 케이스를 생각했을 때 이 두 번째 디시전 바운더리가 저 W라는 걸로 W라는 벡터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저 길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2번처럼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은 게 요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있고 요 SVM, 요 옵티마이식을 가지고 풀었을 때 2번과 같은 특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지금 40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 드릴게요. 네, 지금 마진에 들어온 샘플이 많아지면 그 값도 커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겠죠? 네, 마진에 들어온 샘플들이 많아지면 그 값이 커지겠죠? 네. 잠시만요. 잠시만 이건 제가 헷갈리네. 잠시만요. 그렇죠. 노멀라이즈 안 하니까. 그쵸.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진에 들어오는 샘플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냐면 마진 자체에 샘플이 없고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마진이 가장 가까운 샘플드까지의 거리. 샘플드까지의 거리. 샘플드까지의 거리. 라기보다는 어떠한 W 트랜스포즈 X가 1이라는 1을 기점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샘플들의 과 디시전 바운더리의 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SVM을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저처럼 그러니까 이 로스 펑션을 가지고 설명하는 케이스와 저 W라는 것 자체가 이젠 저 가장 가까운 샘플들로부터 거리로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러한 SVM을 이제 인터넷 막 찾아보다 보면은 이렇게 서메이션을 표현된 형태가 아니라 요 W라는 거를 미니마이즈하고 얘가 컨스트레인으로 주어지는 폼으로도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샘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막 가보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하드 컨스트레인트 케이스고 그런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소프트 컨스트레인트 케이스인데 사실 그 두 개가 결과론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SVM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물론 저희는 다루진 않을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할 때는 저 샘플들 마진 저 W 트랜스포즈 X가 1이라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온 샘플들의 거리의 합이 프랙션된 거리 합이 맥시마이 되도록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따라오셨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존의 로지스 리그레션, 그러니까 레귤라이전 텀이 들어간 로지스 리그레션 펑션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제 SVM 로스 펑션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힌지 로스랑.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스 텀이 우리가 기존에 고려하던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보다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측면에서 클래스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방법들에서 동일한 샘플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SVM 로스 펑션을 가지고 찾아낸 SVM 디시전 바운더리가 훨씬 더 성능을 잘 나타냄을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한다는 건 뭐냐?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W를 찾는 문제였죠. 저희가 매일 계속 지금까지 항상 했던 얘기가 그 W라는 걸 찾는 문제였고 이제 이 W라는 걸 찾는다라는 거는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고 쳐보면 기억하시죠? 막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W라는 거를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기존의 W에다가 뭐 알파를 곱해서 뭐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빼주는 이런 형태를 가졌었는데 이때 우리가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이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해서는 이 L이라는 로스 펑션이 W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자, 컨벡스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컨벡스라는 게 뭐였죠? 우리가 로지스 리그레션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질수록 그랜드 디센트로 잘 따라가서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컨벡스하다라는 건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록볼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한 경우. 사실 로지스 리그레션이 볼록하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근데 이제 이러한 마진을 잘 찾도록 SVM을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함수 자체가 이 로스펑 자체가 더 이상 컨벡스 하지도 않았고 디퍼런셜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W에 대해서 디퍼런셜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걸 W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요 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텀. 요 트렁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렁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스가 들어가는 순간 얘가 이제는 미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운 얘기들인데 인지로스 펑션을 같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미분이 정의가 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에서 미분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되죠. 되는데 요점에서는 얘가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서의 미분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풀려면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여기의 그레디언트랑 이 그레디언트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굳이 이제 그레디언트로 풀려고 하면 그렇게 풀 수도 돼요. 실제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옵티멀한 방법이냐? 라는 이제 사람들의 질문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찾은 게 이런 SVM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기 위한 SVM 로스 펑션은 더 이상 컨벡스하지 않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센트를 쓰지 못하니까 더 나은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게 듀얼러티라는 컨셉이에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건 절대 외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 어려운 수학들이 나와도 정말 당황할 필요가 없고 이걸 절대 우리가 애울 일은 절대 없고 정말 이해를 하는데 좀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듀얼러티라는 단어 이제 처음 나왔죠? 듀얼러티라는 단어가 막 이제는 뭐 프라이언 프라면 드라프였는데 이런 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에서 이해하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이 레벨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듀얼러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이 함수가 미분이 안 돼서 그래디언트를 못 쓰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이 펑션이 어떤 디피컬트한 프로블럼이다. 즉 미분이 안 되고 뭐 컨벡스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SVM 같은 경우죠. SVM. 이런 경우를 어떻게 풀까라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시작했고 이걸 풀기 위한 어떤 수학적 도구를 가져온 게 이제 듀얼러티라는 컨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LW라는 로스 펑션이 있었을 때 이 로스 펑션 자체를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게 뭐였냐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어떤 GW 알파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알파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 거죠. 이 알파라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는 GW 알파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이 알파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알파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우리의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 GW 알파는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L이라는 게 W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저렇게 GW 알파라는 걸 만들어서 저 알파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LW에 가도록 하고 싶을 때 이때 GW 알파는 W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형태가 존재를 할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G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미분이 가능한. 비록 W에 대해서 L에 대해 W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럼 이제 이러한 G를 잘 찾게 되면 이 G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G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었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LW는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 W 스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그렇죠?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민과 W에 대해서 민이고 이거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이 식을 다시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이 이제 앞에 식과 뭐가 달라졌냐? 자, 우리는 LW라는 게 W에 대해서 미분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 새롭게 만들어진 억실러리 펑션이라고 하는데 GW 알파라는 거는 이제 W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펑션인 거죠.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본 거죠. 자, 이렇게 G라는 펑션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W에 대해서 저 펑션이 미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이러한 펑션을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이러한 알파를 맥시마이즈 하는 저 맥스 알파 GW 알파를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민과 맥스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옵티마이징 문제가 민맥스를 바꿔도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아서 W에 대해서 민을 찾느냐, W에 대해서 민을 찾고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느냐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민맥스를 바꿔도 되고, 그럴 때 이 뒤의 문제를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이제 나왔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LW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새로 가져왔고, 저 뭐죠 이거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민맥스를 바꿔서 저런 이 형태로 바꿨을 때 요 형태, 즉 G라는 펑션, 즉 이제 W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진 저 G라는 펑션으로 저 W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럼 이런 프로블럼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 듀얼 프로블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저 LW를 W로 미분을 한, 즉 그때의 가장 미니멀 나타낸 W 스타를 찾게 되는 이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오늘 강의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에서 풀지 못했던 새로운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새로운 클래스파이어를 정의를 내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SVM 로스 펑션을 만들어냈더니 이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LW라는 거를 바로 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G라는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내서 저 G를 L에다가 대응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거를 민맥스를 바꿔서 이 듀얼 프로블럼을 만들어내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G라는 펑션이 W에 대해 미분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G라는 펑션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제가 아까 민맥스를 그냥 바꿔도 된다고 했는데 항상 바꿔도 되느냐? 사실 항상 바꿔도 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듀얼 문제가 더 쉬워야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듀얼 문제가 언제 더 쉬우냐? 이 프라이멀 문제보다 요게 언제 이거보다 더 쉬우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의미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SVM에서는 저 세 개의 답을 다 냈고, 저 세 개의 정답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SVM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게 됐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W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SVM에 옵티마이즈 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오늘 했던 얘기,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 펑션부터 여기까지 오는 얘기들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지금 하셔도 돼요. 네. 컴백스하지 않죠. 컴백스하지 않아요. 이게 왜 컴백스하지 않냐면은 요 형태, 즉 요렇게 맥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꺽쇠로 표현되는 요 뭐라고 하죠? 요 함수의 형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가 컴정원 수업을 사실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수준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 진행하시다가 어렵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쉽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하시는 것도 있으면 좀 언제든지 편하게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지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걸 가르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편하게 피드백 주시면은 어차피 저희 뭐 커리큘럼 사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되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좀 메일로 왔는데 제가 답장을 다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 중으로 블랙보드에 한 번 더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딥러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구현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제 어떤 물론 환경적인 걸로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제가 한 번만 더 고민을 하고 오늘 중으로 꼭 블랙보드에 공지를 올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수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안 가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정리해 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열어두도록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 구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예를 들어 서베이나 아니면 뭔가를 어,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제가 바뀌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주제가 중간에 바뀌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앞에서 더블 트래프트 이내 쳤다고 이들었으면 보조와 엑스텐이 멤버 포트가 한다 쳤다고 아니에요. 이거 더블 트랜스포즈랑 X가 1보다 항상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애들 1보다 그림을 보는 사람합시다. 1보다 여기가 기준 1이라고 봤을 때 1보다 작은 애들만 로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보다 큰 애들은 어차피 핑계 로스에서 다 로스가 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에 학습하는데 안 들어간다라는 말인 거죠. 네, 1보다 작도록 보장은 할 수는 없죠. 저희가. 네, 얘기고 그쵸.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요 GW 알파가 컨벡스 하도록 바라는 거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 때 저 요러한 이퀄러티를 만족하면서 컨벡스 할까에 대한 답을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 불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범위가 학습되면서 그렇죠. W가 학습되면서 변경되면서 들었다 줄었다 하면서 학습돼.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W 값에 대한 constraint은 사실 딱히 없으니까 W 값이 이제 줄었다 하면서 저 마진이 커지도록 학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이게 이런 중요한 실제 활용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지연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저희가 지금 학부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파이썬 코딩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딥러닝 해서 구현까지를 해보고 있어요. 사실 그게 조금 더 구현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한번
오늘 그러면 메일로든 어떤 식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를 너무 열어놓지 말고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의 태스크를 주고 데이터 주고 구현을 하는 걸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측면, 어렵지 않은 난이도에서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프로젝트 프로포절 관련해서도 정말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중으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말판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알파는 마지막. 알파, 알파. 아, 그쵸. 이 알파요. 그쵸. 네. 네. 이제 이 알파라는 게 사실 이제는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정의가 내려질 건데, 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L2. 이거요? 아, 람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진의 넓이. 람다가 마진의 넓이를 결정하지는 않죠. 저 람다는 저 레귤라이제이션 텀과 저 앞에 힌제 로스 텀의 뭐랄까요, 그 로스의 비율을 결정을 내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질문들이 왜 나오냐면 저희는 지금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간단한 예시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만 해도 저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게 엄청 복잡하게 사실 정의가 되잖아요. 논리니어하게 안 나눠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설명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람다 값 자체는 더블 마진의 너비를 결정을 하는 거와 그쵸? 네네, 맞아요. 당연히 그 W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진의 크기를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을 할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더블 람다를 키우면 W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지니까 우리의 가정은 W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더 작아지니까 우리의 가정은 람다를 키우면 키울수록 W를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진의 크기에 영향을 주겠네요, 람다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